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조선시대 후기의 어느 날, 기와집들이 콧대 높게 들어선 으리으리한 집들. 그곳에서도 당대 최고의 권력자라 불리는 영의정 박문창 대감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문안 인사를 오는 벼슬아치들이 줄을 지었고 전국 팔도에서 올라온 진상품들이 곳간에 쌓여 있었지요. 그야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새도 가문이었습니다. 박대감의 안채와 사랑채 사이 좁고 그늘진 행랑채에는 수십 명의 하인들이 밤낮 없이 일하며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종들 사이에 유독 눈에 띄는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봉순이. 나이는 이제 막 20살이 된 꽃다운 처녀였습니다. 부모 얼굴도 모르고 이 집 행랑어멈의 손에 거두어져 젖동량으로 자랐지요. 그렇게 흙바닥에서 구르며 자랐건만 봉순이의 생김새나 행동거지는 웬만한 양반집 교수보다 기품이 있었습니다. 봉순아, 너는 전생에 무슨 공덕을 쌓았길래 그리 귀티가 나느냐? 네가 물동이를 이고 가면 무슨 왕비님이 행차하시는 것 같다니까? 부엌대기 순이가 툭 치며 농을 던지면 봉순이는 그저 해사하게 웃으며 대답하였지요. 언니도 참, 왕비님은 무슨. 물동이가 무거워서 허리를 꼿꼿하게 펴는 것뿐이에요. 얼른 일이나 해요. 마님께서 아시면 불호령이 떨어질라. 봉순이는 남을 흉보는 법이 없었고 굳은 일도 먼저 나서서 하였지요. 추운 겨울날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남의 빨래까지 대신해 주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말 하나라도 곱게 하였으니 종들 사이에서는 칭찬이 자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대감의 외동딸 화연아 씨는 그 성정이 봉순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욕심이 많고 질투가 심해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예쁘거나 돋보이는 것이 있으면 기어이 밟아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조선 팔도에서 관상을 제일 잘 본다는 백운 선생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본다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임금님도 벼슬아치를 뽑을 때 몰래 자문을 구할 정도였다니 그 명성이 하늘을 찔렀지요. 박대감은 내심 자신의 권력이 언제까지 갈지 또 자신의 딸 화연이 왕비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어렵게 백운 선생을 집으로 초대한 것이지요.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온 백운 선생은 행색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범상치 않은 노인이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소. 내 명성은 익히 들었소이다. 부디 내 관상과 우리 집안의 운세를 좀 봐주시구려. 백운 선생은 차 한 모금을 마시고는 박대감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껄껄 웃으며 말했지요. 대감의 상은 호랑이가 산정상에 앉아 포효하는 형상이니 권세가 하늘을 찌르겠습니다. 허나 무슨 문제라도 있소이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 권세가 너무 강하면 주변이 얼어붙을 수 있으니 덕을 베풀어 온 길을 채우셔야 탈이 없을 것입니다. 박대감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늙은이가 뻔한 소리를 한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신은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니 더 이상 덕을 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때 화연이 곱게 차려입고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사를 올리고 백운 선생 앞에 다소곳이 앉았지요. 속으로는 왕비가 될 상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백운 선생은 화연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따님의 상이 참으로 곱습니다. 이마가 도톰하고 코가 오똑하니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상입니다. 화연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박대감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럼 우리 화연이가 왕비가 될 수도 있겠소. 박대감이 넌지시 묻자 백운 선생은 묘한 표정을 지으며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글쎄요. 꽃이 화려하기는 하나 향기가 부족하고 그릇이 예쁘기는 하나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적습니다. 왕비보다는 아주 부유한 집안의 안주인이 될 상입니다. 화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왕비가 못 된다니. 자존심 강한 그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지자 박대감은 얼른 헛기침을 하였지요.
자자. 목이 마르실 테니 차나 더 드시지요. 여봐라. 여기 냉수 한 사발 시원하게 떠오너라. 박대감의 호령에 마루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봉순이가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떠왔습니다. 맑은 우물물에 체하지 말라고 버들잎 하나를 띄운 정성이 담긴 물사발이었지요. 봉순이가 조심스럽게 사랑채 마루로 올라와 백운 선생 앞에 물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물 드십시오. 급하게 드시면 체하실까 하여 버들잎을 띄웠으니 천천히 불어 드시지요. 목소리는 옥굿을 굴러가듯 맑았고 고개를 숙인 자태는 단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백운 선생은 무심코 물사발을 받아들려다 고개를 든 봉순이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순간 백운 선생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아니, 이럴 수가. 박대감과 화연은 깜짝 놀라 백운 선생을 쳐다보았습니다. 선생, 왜 그러시오? 백운 선생은 홀린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봉순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봉순이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봉순이는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지요.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실수라도. 고개를 좀 들어보아라. 뇌 좀 자세히 봐야겠다. 백운 선생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순이의 이마에서부터 눈, 코, 입 그리고 턱선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감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구나, 기가 막혀. 이런 곳에 봉황의 알이 숨어 있었을 줄이야. 봉황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대감이 의아해하며 묻자 백운 선생은 봉순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마는 하늘을 떠받칠 듯 넓고 환하며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을 꿰뚫는 지혜를 품고 있습니다. 콧날은 강직하여 꺾이지 않는 절개를 상징하고 입술은 만백성을 먹일 덕을 머금고 있구려. 백운 선생은 봉순이의 거칠고 튼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 손을 보십시오. 비록 험한 일로 거칠어졌으나 그 뼈대가 귀하고 손바닥의 기운이 따뜻하니 이는 흙을 만져도 황금으로 변하게 할 손입니다. 박대감은 어안이 벙벙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고 화연의 얼굴은 질투로 붉게 타올랐습니다. 천한 종년에게 봉황이니 황금이니 하는 말을 갖다 붙이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한 것이지요. 백운 선생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언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걸으면 마른 땅에도 꽃이 필 것이며 그 손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쥐고 있을 것이요. 장차 얼어붙은 천하를 녹일 국모의 상이요. 왕후가 되거나 적어도 정승보인이 될 귀인이요. 영의정 집에서 종년이 국모의 상이라니. 사실 영모에 가까운 발언일 수 있으나 백운 선생은 확신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봉순에게 깊이 허리 숙여 예를 표하고는 넋이 나간 박대감에게 짧게 인사를 하고 횡하니 집을 나갔습니다. 봉순이는 어쩔 줄 몰라 고개만 숙이고 서 있었고 박대감은 곰방대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화연은 수치심과 질투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 들으셨습니까? 저 미친 노인네가 헛소리를 짓거리고 갔습니다. 종년 주제에 국모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박대감은 곤란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백운 선생이 노망이 났나 보구나.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아니요. 저는 못 참습니다. 전현이 평소에 얼마나 요망하게 굴었으면 관상쟁이 눈까지 멀게 했겠습니까? 네, 오늘 전현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겠습니다. 화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봉순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너 얼른 따라와. 화연은 봉순을 데리고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차디찬 겨울 날씨 탓에 말라 죽은 앙상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쓸쓸히 서 있었지요. 네가 걸으면 마른 땅에도 꽃이 핀다고 했지? 어디 한번 그 대단한 관상 좀 보자꾸나? 내일 아침까지 이 정원에 꽃이 만발하게 피워보아라. 아씨, 그게 무슨. 지금은 날씨가 쌀쌀하여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매화나무도 이렇게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봉순이가 울먹이며 사정했지만 화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네 사정이지. 국모가 될 상이라며?
천하를 녹일 귀인이라며? 그 정도 기적도 못 일으키면서 무슨 왕후 타령이야? 화연은 싸늘하게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까지 꽃이 피지 않는다면 너는 그 즉시 우리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알겠느냐? 국모는 무슨 화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봉순이는 털썩 주저앉았지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차가운 밤바람이 윙윙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어찌할꼬. 이를 어찌할꼬.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보시오. 계십니까? 젊고 힘찬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대감의 초대를 받아 한양에 막 도착한 젊은 선비,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를 한 인재 이한림이었습니다. 한림은 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서 있었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움과 웬 여인의 흐느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앙상한 나무 아래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지요. 이한님은 왠지 모를 측은지심과 함께 기이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저토록 슬피 우는 여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이 으리으리한 대감댁에 무슨 사연이 있길래? 밤이 깊어지자 봉순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죽으라는 법은 없다 했어. 쫓겨나 얼어 죽느니 뭐라도 해봐야지. 봉순이는 치마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사랑채에는 박대감과 한림이 한참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지요. 한림은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눈매, 낡은 갓을 썼지만 감출 수 없는 기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게. 내 자네를 오매불망 기다렸네. 오는 길에 불편함은 없었는가? 한림은 정중하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과분한 환대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대감마님. 덕분에 편안히 왔습니다. 헌데 한림은 말끝을 흐리며 슬쩍 문 밖을 곁눈질했습니다. 앙상한 나무 아래서 흐느끼던 여인의 모습이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지요. 집안 분위기가 조금 소란스러운 듯합니다. 제가 오지 말아야 할 때를 맞춘 것은 아닌지요. 박대감은 헛기침을 하며 껄껄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별일 아닐세. 내 딸 아이가 철이 없어 종년에게 좀 과한 장난을 친 모양이야. 신경 쓸 것 없네. 그보다 자네, 이번 과거 답안이 아주 명품이었다고 하더군. 내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네만. 박대감은 짐짓 태연한 척하며 술상을 내오라 일렀습니다. 하지만 한림의 마음은 흐느끼는 봉순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이슥해지고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한림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방문을 살며시 열었지요. 그런데 밝은 달빛 아래 봉순이가 부엌과 정원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동이가 들려 있었지요. 저 아이가 대체 이 한밤중에 무엇을 하는 것인가? 봉순이는 물동이에 담긴 따뜻한 물을 바가지로 떠서 매화나무에 아주 조심스럽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차가운 공기와 만나 하얀 김을 뿜어냈지요. 그렇게 봉순이는 따뜻한 물을 계속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한림은 참다 못해 마루로 나와 봉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봉순이는 깜짝 놀라 물바가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돌아보니 웬 낯선 선비가 근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님께서 어찌 안 주무시고. 송구합니다. 소란스러워서 잠이 깨셨습니까? 봉순이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되어 나왔소. 듣자 하니 내일 아침까지 이 정원에 꽃을 피우라는 명을 받았다던데. 고작 물을 뿌린다고 꽃이 피겠소? 오히려 물이 얼어 나무가 쪼개질까 두렵소만. 한림이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요. 영하의 날씨에 물을 뿌린다고 해서 꽃이 필 리가 없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봉순이는 맑은 눈을 들어 한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인은 이 나무의 온기를 나눠려 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따뜻한 물을 뿌리면 하늘의 차가운 기운이 이 온기를 안아주겠지요. 한림은 얼핏 이해가 가지 않았지요. 어리석은 짓이오. 그 고운 손이 다 망가지겠소. 차라리 내가 대감께 말씀드려 용서를 구하게 해주리다. 하지만 봉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제 운명에 걸린 일입니다. 남의 힘을 빌려 모면한다 한들
아씨의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저는 언젠가 또 쫓겨날 것입니다. 제 힘으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선비님. 밤바람이 찹니다. 한림은 한숨이 나왔지요. 내일 아침에는 여종의 곡소리를 들을 것 같아 벌써부터 마음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한림은 그렇게 봉순이가 물을 뿌리는 소리를 들으며 겨우 잠을 청하였습니다. 어느덧 새벽 달기 울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왔습니다. 사랑채에서 나온 한림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안채에서 나온 박대감 역시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봉순이가 물을 뿌린 매화나무에 뾰족한 결정체들이 맺힌 것이었습니다. 상고대로 불리는 서리꽃이 아름답게 핀 것이었지요. 아침 햇살을 받은 매화나무가 일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정원을 넘어서 박대감의 집을 환히 비치는 것이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얼음 결정들이 부딪히며 청아한 소리를 냈습니다. 방에서 나온 화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봉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건 꽃이 아니잖아. 얼음이잖아. 날 속이려는 게냐? 나무 밑에 웅크리고 있던 봉순이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봉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주 또렷하였지요. 아씨, 가까이서 보십시오. 이것은 얼음이지만 꽃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원한 건 진짜 생화였다. 향기도 없는 이것이 어찌 꽃이란 말이냐? 화연이 당장이라도 봉순이의 뺨을 때릴 기세로 손을 치켜들었지요. 멈추거라. 그때 박대감의 우렁찬 목소리가 정원을 울렸습니다. 박대감은 뒷짐을 지고 천천히 정원으로 걸어왔지요. 아버지, 전연을 보십시오. 제 명을 어기고 얼음 조각으로 눈속임을 하려 했습니다. 당장 내쫓아야 합니다. 눈속임이라니. 너의 눈에는 그저 얼음으로만 보이느냐? 박대감은 손을 뻗어 차가운 얼음꽃 하나를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움이 있었지만 그 정교함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지요. 봉순아, 네가 한 것이냐? 예, 대감마님. 죽은 나무의 생명을 불어넣을 재주는 없으나 마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아름다움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허허. 그래. 어찌하여 얼음으로 꽃을 만들 생각을 하였느냐? 봉순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곁에 서 있던 한림과 눈을 맞추고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추위와 시련은 만물을 얼어붙게 하고 죽이지만 그 속에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스며들면 이렇듯 영롱한 보석이 되어 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순이의 말은 청산유수였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한림은 멍하고 있다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추위 속에 따뜻한 마음이 스며들면 보석이 된다. 한림은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칠 뻔했습니다. 일개 여종의 입에서 나올 법한 식견이 아니었지요. 대감마님, 이 아이의 말이 100번 옳습니다. 저것을 보십시오. 진짜 매화보다 더 눈부시지 않습니까? 옛 시인들도 매화의 고고함을 칭송했으나 물과 바람, 사람의 정성으로 피워낸 이 빙화의 아름다움에는 비할 바가 못됩니다. 이는 하늘이 감동하여 내려준 꽃이니 약속을 지킨 것으로 하심이 마땅할 줄 아려옵니다. 장원 급제자인 한림까지 나서서 칭찬을 하니 화연도 더 이상 반박할 명분이 없었지요. 그러는 동안에도 빙화는 박대감의 집을 환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껄껄하고 웃음을 터뜨렸지요. 허허. 좋다 좋아. 내 평생 수많은 꽃놀이를 다녀봤지만 한겨울에 이런 구경을 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자네 말대로 이것은 하늘이 내린 꽃이 분명하다. 봉순이 네 재주가 이렇게 비상한 줄은 몰랐구나. 하지만 화연의 표정은 썩어 들어갔지요. 아버지가 저 천한 것을 칭찬하는 꼴을 보니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운이 좋았다 이거지? 하지만 어디 두고 보자. 네가 그 잘난 주둥이를 언제까지 놀릴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 화연은 얼음꽃을 매몰차게 째려보고는 봉순이에게 다가가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관상쟁이가 네 손에 보석을 쥐고 있다 했지? 그럼 이번엔 그 보석을 내놓아야 할 것이야. 봉순이는 화연의 서슬 퍼런 눈빛을 피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만 내리십시오, 아씨. 좋아. 아주 당당하구나.
네가 보석 같은 손을 가졌다니? 이 집안에서 금은보화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운 것을 내 눈앞에 가져와 봐라. 이번엔 얼음 조각 따위로 속일 생각 말고 진짜 보물을 가져오란 말이다. 만약 못 가져오면 그때는 네 발로 기어서 나가야 할 것이야. 화연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금은 보화보다 더 아름다운 것. 과연 땡전 한 푼 없는 여종이 그것을 어디서 구해올 수 있을까요? 한림은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았고 봉순이는 조용히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터진 못생긴 손이었지요. 그날 밤 박문창 대감은 아침에 흥분이 가라앉자 다시 사랑채로 들어가 나랏일을 보았고 한림 역시 서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분을 사귀고 있었지요. 붉은 비단 보자기 위에 온갖 폐물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얼음 따위가 감히 이것들과 비교가 될 수가 있겠어? 화연은 옷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우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현 손에 보석이 쥐어져 있다고? 걸레 냄새나 나는 손에 보석이라니? 확실히 그 관상쟁이 영감이 미친 게 분명해. 화연은 몸종을 시켜 봉순을 안채 마당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박대감과 한림도 증인으로 삼겠다는 것이지요. 화연은 대청마로 높은 곳에 앉아 있더니 그 앞에 화려한 자개함을 놓았습니다. 자개함에는 화려한 금은 보화가 가득했습니다. 봉순아, 관상쟁이가 말한 것처럼 어디 한번 네 손에 보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저번처럼 얼음 같은 것으로 장난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내 눈에 찬란하게 빛나지 않으면 바로 쫓아낼 테니까. 박대감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봉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좋은 아이라 해도 빈손인 여종이 어디 가서 보석을 구해올 수 있겠어요. 한림은 나서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것은 봉순이 스스로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봉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고심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씨,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보석보다 귀한 것을 모셔오겠습니다. 귀한 것을 모셔온다고? 화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다. 해가 지기 전까지 그 귀한 것을 어서 모셔오렴. 어디 한번 바라게 보거라. 봉순이는 조용히 일어나 마당을 나섰습니다. 모두가 대감의 보물창고 근처를 서성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봉순이는 뜻밖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집안에서 가장 해가 들지 않고 습한 곳 바로 뒷방 행랑채의 구석방이었지요. 그곳에는 한노파가 낡은 이불을 덮어쓰고 쿨럭거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집의 늙은 유모였지요. 늙은 유모는 박대감이 코올리개였을 때부터 이 집의 안살림을 도맡아 했고 화연이 태어났을 때는 제 젖을 물려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고 병이 들자 쓸모없어진 가구처럼 뒷방으로 밀려나 이 존재가 되었지요. 누구시오? 유모가 희미한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봉순이에요. 봉순이는 방으로 들어가 할멈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있었지요. 아이고, 봉순아. 네가 여긴 웬일이냐? 많이 바쁠 텐데. 할머니, 제가 오늘 아씨 앞에서 보석보다 귀한 것을 보여드려야 해요. 그래서 할머니 도움이 필요해요.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봉순이는 주저하는 유모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병환이 있는 유모는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봉순이가 유모를 업고 안 채 마당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게 누구야? 뒷방 할멈 아니야? 보물을 가져오라니까 다 죽어가는 노인네를 왜 업고 와? 봉순이, 네가 완전히 미쳤구나? 박대감도 당황하여 엉덩이를 들썩였습니다. 봉순아, 이게 무슨 행패냐? 어찌하여 병자를 데리고 온 것이냐? 하지만 봉순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청마루 아래 조심스럽게 유모를 내려놓았습니다. 대감마님, 그리고 아씨. 약조하신 대로 제가 찾은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봉순이는 유모의 손을 화연의 눈앞으로 쭉 내밀었습니다. 유모의 손 마디마디는 옹이처럼 굵었고 딱딱하였지요. 검버섯이 핀 피부도 거칠어 보였습니다. 화연은 얼굴을 찡그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씨, 자세히 보십시오.
피하지 말고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금은보와도 값진 보석입니다. 봉순이는 유모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말했습니다. 이 화상 자국을 보십시오. 대감마님께서 젊은 시절 과거 공부를 하실 때 밤새 화로에 불을 지피다가 된 자국입니다. 이 휘어진 손가락을 보십시오. 한겨울 얼음물에 기저귀를 빨고 아가씨가 드실 쌀을 씻느라 100번 1000번 꺾이고 뒤틀린 손가락입니다. 아씨께서 지금 입고 계신 비단옷, 끼고 계신 옷가락지. 그것은 여기 계신 할머니의 손이 닳아 없어지도록 문지르고 닦아서 빛나게 만든 것입니다. 아씨의 고운 피부는 할머니의 손이 거칠어지는 대신 얻은 것이고 아씨의 편안한 잠자리는 할머니의 허리가 굽어지는 대신 얻은 것입니다. 봉순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어갔지요. 돌덩이에 불과한 금부치는 차갑기 그지없으나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이 희생의 온기는 영원히 식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키워낸 이 거룩한 손보다 더 아름다운 보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유모는 민망하여 고개를 푹 숙이고 마른 기침을 삼켰지요. 정적이 흐르고 있는 그때 박대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유모의 손을 보자 까맣게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밀려온 것이지요. 어린 시절 천둥이 치면 무서워 떨던 자신을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주던 그 거친 손의 감촉.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술에 취해 들어왔을 때 말없이 꿀물을 타주던 그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은 것을 잊고 살아왔구나. 박대감은 유모를 뒷방 늙은이 취급했던 비정함이 사무치게 부끄러웠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한림은 흐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봉순이의 기계와 효심의 존경심마저 들었습니다. 기고만장하던 화연도 갑자기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열병을 앓았을 때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던 손, 예쁜 머리를 따아주던 손, 맛있는 반찬을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던 손이었지요. 그러자 손에 끼워진 옷가락지가 한낱 돌멩이 조각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씨, 할머니의 손이 없었다면 지금의 아름다운 아씨도 없었을 겁니다. 봉순이의 마지막 한마디가 화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요. 화연은 이내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귀신에 씌었나 봐. 유모를 까마득히 잊고 살았어. 화연은 유모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박대감도 결국 눈물을 훔쳤고 하인들 사이에서도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한림은 봉순이를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자신의 평생을 걸고 지켜야 할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소란이 가라앉은 뒤 박대감은 봉순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랑채에는 박대감과 한림만이 앉아 있었지요. 봉순아, 예, 대감마님. 오늘 너의 지혜와 덕망에 내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구나.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저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박대감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중대한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릴 수가 없구나. 너를 내 수양딸로 삼아 호적에 입적시키려 한다. 내 딸 화연이와 자매로 지내며 그 총명함으로 이 집안을 이끌어다오. 봉순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종이 양반이 된다니, 그것도 영의정의 딸이 된다니.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대감마님, 그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천한 종년이 어찌 감히. 아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더냐. 네 그릇은 이미 양반을 넘어섰다. 허나 박대감은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백운 선생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얼어붙은 천하를 녹일 국모의 상이라 하였지. 수양딸로 삼는 것은 내 권한이나 네가 진정 큰 인물이 될 그릇인지 아니면 그저 집안의 지혜로운 여인으로 남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구나. 박대감의 눈에 다시금 기대감이 서렸습니다. 단순히 착하고 지혜로운 딸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자신의 가문을 더 나아가 이 나라를 빛낼 진짜 인재를 원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고 싶구나. 봉순이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얼음꽃을 피우고 보석보다 귀한 손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시험이라니. 하지만 봉순이는 피하지 않았지요. 말씀하십시오, 대감마님.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박대감은 방에 놓여 있던 작은 화로를 가리켰습니다. 무쇠 화로에는 불씨가 거의 꺼져가고 있었지요. 봉순아, 이 작은 화로가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대감마님. 이 화로 하나로 이 방뿐만 아니라 저 담장 방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따뜻하게 만들어 보아라. 그러자 한림이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 그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고작 저 작은 화로로 어찌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한단 말씀입니까? 그것은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시험이 아니겠느냐? 박대감은 단호했습니다. 만약 네가 국무의 상을 가졌다면 이 얼어붙은 세상의 온기를 전할 방법 또한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해낸다면 내 너를 하늘이 내린 딸로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을 물려주마. 허나 실패한다면 수양딸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하겠다. 봉순이는 화로를 응시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지요. 작은 화로 하나로 어찌 마을 사람들까지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따뜻함. 진정한 따뜻함이란 무엇인가? 봉순이는 잠시 고심하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봉순이의 시선은 방 한쪽 구석 검은 자개장 위에 놓인 두툼한 종이 뭉치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박대감이 평생을 모아온 치부책과 소장농들의 차용증이었지요.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도 꼬박꼬박 받아내던 소장료. 갚지 못한 이자에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난 빈문서들. 박대감에게는 부의 상징이었으나 담장 박 백성들에게는 목을 조르는 올가미이자 차가운 족쇄였지요. 봉순이는 천천히 자개장 앞으로 걸어가더니 두툼한 문서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피눈물이 배어있는 묵직한 무게였지요. 봉순아, 지금 무엇을 하는 게냐? 봉순이는 대답 대신 문서 뭉치를 가슴에 품고 화로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제게 이 작은 화로로 담장 밖 마을 사람들까지 따뜻하게 만들라 하셨지요. 박대감은 설마 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랬지. 허나 뗄감도 없이 어찌 불을 피우려 하느냐? 땔감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타고 가장 뜨겁게 타오를 땔감이지요. 봉순이는 문서 뭉치 중 하나를 뽑아들더니 화로 속 붉게 남아있는 불씨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마른 종이는 순식간에 불이 붙었지요. 박대감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너 지금 무엇을 하는 게야? 그게 뭔지 알고 태우는 것이냐? 하지만 봉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로를 마당으로 가져오더니 쌀 수백 가마니 와도 맞바꿀 수 있는 증서들을 모조리 화로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었지요. 작은 화로에 불이 치솟으면서 대나처럼 환해지고 후끈한 열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 미친 것을 보았는가? 여봐라. 전현을 당장 끌어내라. 내 재산을 다 태우고 있지 않느냐? 박대감은 곰방대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게 얼마짜린데? 내 피 같은 돈이다. 박대감은 분노하여 봉순을 밀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봉순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뺨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대감마님, 저 불길을 보십시오. 이것은 종이를 태우는 불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가슴 속에 맺힌 한을 태우는 불입니다. 저 밖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무엇이라? 이 문서 한 장 한 장이 저들에게는 엄동설안보다 더 무서운 추위였습니다. 갚아도 줄지 않는 비 때문에 그들은 따뜻한 아랫목은커녕 차가운 초가집에서 밤새 떨어야 했습니다. 자식들 배를 골리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봉순이는 활활 타오르는 화로를 가리켰지요. 보십시오. 빈문서가 타서 사라지니 백성들의 목을 조르던 올가미가 풀렸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오늘 밤 다리 뻗고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쌀독이 비어도 마음만은 따뜻할 것입니다, 대감마님.
진정으로 천하를 녹이는 것은 장작불의 열기가 아니라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대감마님의 덕입니다. 이 불길이야말로 대감마님의 덕망을 저 담장 넘어 천 리바까지 따뜻하게 비출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불을 끄지 말아 주십시오. 분노하던 박대감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불길은 하늘 높이 올라 춤을 추고 있었지요. 박대감은 평생을 돈과 권력을 좇았습니다. 곳간이 찰수록 탐관오리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지만 애써 외면해왔지요. 그때였습니다. 담장 밖에서 박대감을 연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 화롯불 앞으로 뛰어온 연하와 박대감 부인도 어리둥절하였지요. 타다 남은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날려 마을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누군가가 빈 문서의 조각임을 알아본 것이지요. 아이고, 박대감님께서 빚을 탕감해 주셨다. 이제 살았구나. 박대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대감을 연호하며 환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이 박대감을 찬양하며 찾아왔습니다. 박대감의 부인과 화연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심 어린 존경의 외침이었지요. 그제야 박대감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봉순아, 네 말이 맞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추운 곳에서 살았던 것 같구나. 백성들을 춥게 만들고 나 혼자만 따뜻한 척하며 살았던 게야. 내 마음이 이토록 얼음장 같았으니 세상이 얼어붙은 줄도 몰랐구나. 화연도 이제는 봉순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고작 내 손에 있는 보석이나 자랑했는데 봉순이는 세상을 보석으로 만들었구나. 박대감은 봉순이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네가 내 얼어붙은 양심을 녹여주었구나. 네가 나를 살린 것이야. 박대감은 밖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봐라. 곳간을 열어라. 오늘 내 집에 있는 쌀을 풀어 마을 잔치를 열 것이다. 배고픈 자는 누구든 와서 먹도록 하라. 예, 대감마님. 하인들의 목소리에도 신명이 실렸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박대감은 품속에서 봉순이의 노비 문서를 꺼냈습니다. 봉순아, 예, 대감마님. 이 종이 한 장이 너를 평생 올가매고 있었구나. 이제 이것도 저 불길 속에 던져버리자. 박대감은 노비 문서를 화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는 순식간에 불타올라 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봉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지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오늘부터 내 호적에 입적하여 내 딸 김봉순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알겠느냐? 아, 아버지. 이제 양반의 딸이 된 봉순이는 박대감을 아버지라 부르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박대감은 딸을 일으켜 세워 품에 안았지요. 박대감의 부인과 연하도 다가와 봉순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림은 흐뭇하게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 반드시 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들리라.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봉순아 씨는 박대감의 수양딸이 되어 규수의 법도를 익혔으나 그 검소함과 지혜로움은 변치 않았습니다. 화연과 친자매처럼 지내며 집안의 대소사를 돌보았고 박대감 댁은 날로 번창하고 덕망이 높아져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한림과 봉순이는 축복 속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천한 여종과 가난한 선비의 만남인 줄 알았던 인연은 영희정의 딸과 장원 급제자의 결합이라는 세기의 혼사가 되어 장안의 화제가 되었지요. 한림은 봉순이의 지혜로운 내조에 힘입어 조정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강직하고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쳐 만인의 존경을 받았지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봉순이는 남편에게 길을 제시했습니다. 서방님.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합니다. 항상 백성을 두려워하고 섬기십시오. 봉순이의 조언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마침내 한림은 영희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봉순이는 정일품 벼슬아치의 아내에게 내려지는 최고의 자기, 정경부인이 되었답니다.
봉순이는 백운 선생의 예언대로 배고픔과 아픔을 어루만져준 진정한 의미의 국모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운명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진심이 스스로 운명을 만든다는 것을 증명한 여인 봉순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선 팔도의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답니다. 봉순이의 따스한 온정을 되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 어린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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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주세요.